너같이 무능한 여자는 뭘 시켜도 쓸모가 없어. 우리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무능하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아직 뺨을 찌르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3월 초순. 봄의 시작을 알리는 매화가 창밖에서 피어나기 시작했음에도 대표실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 영하의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남편이자 이 회사의 대표인 강수혁의 고함 소리가 넓은 방의 벽을 타고 울려 퍼졌다. 그 곁에는 젊고 화려한 차림의 대표 비서 이미주가 그에게 찰싹 달라붙어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서 있었다. 비정상적으로 고요해진 공간 속에서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독 크게 들려왔다. 하지만 이때 내 눈앞에서 나를 내려다보며 조소하는 남편과 비서는 알 턱이 없었다. 불과 열흘 뒤 자신들 회사의 모든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고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절망과 후회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대표님, 사모님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시나 봐요. 제가 대신 격리랑 총무 업무까지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대표님 아내라는 자리에 매달려 구질구질하게 구시는지 정말 꼴사나워요.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미주가 남편의 팔에 얽혀들었다. 수혁은 칠칠치 못하게 얼굴을 해벌쭉거리며 미주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내 말이 내가 이 회사를 이만큼 키울 수 있었던 건 다 내 타고난 영업감각과 경영수완 덕분이야. 너같이 촌스럽고 눈치도 없는 여자가 언제까지 회사 임원 행세하며 거들먹거리는 꼴, 예전부터 눈에 가시였다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나 두드리는 일은 파트타임 아줌마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남편의 입에서 칼날 같은 말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함께 회사를 설립하고 자금난에 허덕이던 그 시절. 내가 잠을 줄여가며 복잡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까다로운 거래처와의 관계를 홀로 유지해왔기에 그가 밖에서 화려하게 행세할 수 있었던 것이다. 2인 삼각으로 기어 올라왔던 나날의 기억은 그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듯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두 사람을 응시할 뿐이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이 내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울며불며 매달리기라도 할 줄 알았던 걸까? 너무나도 우스운 일이었다. 내 침묵을 전곡을 찔려 반박조차 못하는 것이라 착각한 남편은 한술 더 떠 말을 이어갔다. 뭐야, 꿀먹은 벙어리야? 진짜 뇌가 없나 보네. 야, 당장 짐 싸서 꺼져. 아, 가는 김에 이것도 두고 가고. 그렇게 말하며 수혁이 책상 위에 툭 던진 것은 종이 한 장이었다. 이혼 신고서였다. 이미 남편의 란에는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악필로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미주 뱃속에는 내 아이가 있어. 대도 못 잇는 너랑 다르게 젊고 건강한 미주는 최고로 유능한 여자라고. 위자료 대신 이번 달 월급 정도는 전액 쳐줄 테니까 당장 사인하고 내 눈앞에서 영원히 꺼져. 미주는 자신의 배를 소중하다는 듯 쓰다듬으며 어머,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대표님께 선택받아 버렸네요. 라며 보란듯이 새든 목소리를 냈다. 3월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발밑에서부터 기어오르는 듯한 한기가 내 몸을 감싸 안았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내 머리는 지금까지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맑고 예리하게 깨어 있었다. 감정의 파도는 이미 물러갔고 남은 것은 냉철한 계산뿐이었다. 알겠습니다. 내가 마침내 내뱉은 한마디에 남편과 미주는 이제야 제 분수를 알고 체념했나 보다 하는 얼굴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나는 천천히 내 가방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다른 서류를 수혁의 눈앞에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내려놓았다. 뭐야 이건? 수혁의 안색이 변했다. 이혼 신고서와 제 사직서입니다. 안심하세요. 제 쪽 서명과 도장은 이미 끝냈으니까요. 오늘부로 저는 이 회사를 떠납니다. 허세 부리기는 어차피 갈 데도 없는 주제에 너 같은 아줌마를 고용할 회사가 있을 것 같아? 기껏해야 길거리에 나앉아 피눈물이나 흘리겠지. 독서를 내뱉는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나는 미리 챙겨둔 사물이 든 작은 종이 상자를 품에 안은 채 대표실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아, 참, 잊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나는 단 한 번 뒤를 돌아 얼음장같이 차가운 시선을 두 사람에게 향했다. 제가 담당했던 모든 시스템의 비밀번호와 주요 거래처 계약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은 보안상의 이유로 제 개인의 생체 인증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제가 빠진 뒤에 어떻게 될지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보시죠. 특히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납품해야 할 그 대형 프로젝트, 유능하신 미주 씨가 대신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겠죠? 무슨 헛소리야 너, 잠깐 서봐. 나는 남편의 제지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쾅하고 무겁게 문을 닫았다.
이미 내 손안에는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사인 태진그룹에서 보내온 임원 대우 채용 통지서가 쥐어져 있었다. 그들은 아직 모른다. 내가 맡았던 업무가 단순한 키보드 타이핑 따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떠난 이 회사가 불과 며칠 뒤 손도 발도 못 쓰는 상태에 빠져 완전히 붕괴의 길을 걷게 되리라는 것을. 자동문이 조용히 열리고 3월에 약간 차갑지만 확실한 봄 내음을 머금은 바람이 내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15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이 나서 일어서기 힘든 날조차 기어 나오다시피 출근했던 이 오피스 빌딩을 나는 지금 단 하나의 작은 상자만을 안고 뒤로 했다. 인도로 나와 뒤돌아 올려다보니 낯익은 미래네트웍스의 금빛 간판이 봄의 눈부신 햇살을 반사하며 보란듯이 빛나고 있었다. 신기할 정도로 슬픔이나 미련은 티끌만큼도 없었다. 오히려 줄곧 양어깨를 짓누르던 납덩이 같은 중압감이 봄바람과 함께 싹 사라지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깊은 안도감과 새로운 자유에 대한 기대만이 내 가슴 속에 가득 퍼져나갔다. 생각해보면 수혁과 함께 이 IT 솔루션 겸 종합무역회사를 설립한 건 아직 우리가 20대 후반 좌충우돌하던 시절이었다. 처음엔 외풍이 드는 비좁은 반지하 원룸을 사무실 삼아 매일 할인하는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오는 날도 가는 날도 전화번호부를 한 손에 들고 영업 전화를 돌렸다. 수혁은 예전부터 말주변이 좋고 넉살이 좋아 접대를 통해 상대의 품에 파고들어 신규 고객을 물어오는 재능은 탁월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경영자로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실무 능력과 관리 능력이 글자 그대로 제로였던 것이다. 복잡한 견적서 작성부터 법적으로 구멍이 없는 계약서의 리걸 체크, 나아가 수백 곳에 달하는 거래처의 방대한 데이터를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까지 마쿠의 업무는 모두 내가 도맡아 했다. 나는 매일 밤늦게까지 독학으로 프로그래밍 전문 서적을 파고들었고 피를 토하는 듯한 노력으로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했다. 수혁이 밖에서 매일 밤 최고급 룸살롱을 전전하며 이것도 다 중요한 접대야. 내가 회사를 먹여 살리는 거라고 호언장담하며 만취해 돌아오는 동안에도 나는 홀로 시스템의 버그를 잡고 그가 함부로 쓴 경비를 정산하느라 밤을 지새웠다. 넌 진짜 촌스럽고 매력이 없어. 대표 사모님이면 좀 꾸미고 내 옆에 걸맞게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늙지. 회사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꽤 큰 이익이 나기 시작한 5년 전쯤부터 수혁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고 수억 원짜리 법인차를 몰고 다니게 되었다. 그는 수수한 옷차림으로 묵묵히 일하는 나를 회사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며 소홀하고 귀찮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3년 전 그가 유능한 대표 비서라는 명목으로 데려온 사람이 바로 저 젊고 화려한 이미주였다. 그녀는 컴퓨터 전원 켜는 법조차 미심쩍었고 복사기 사용법 하나 익히려 들지 않았지만 수혁에게 아양을 떨고 애교를 부리는 데만큼은 천재적이었다. 사모님처럼 매일 어두운 얼굴로 컴퓨터랑 씨름만 하는 촌스러운 아줌마는 회사 이미지나 깎아먹을 뿐이라고요. 제가 인포데스크에서 밝게 웃어주면 거래처 남자 대표님들은 다들 녹아내려서 줄줄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시잖아요. 사모님이 하시는 그 좀스러운 사무일 같은 건 요즘 시대엔 알바생한테나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미주는 대표실에서 종종 내게 그렇게 내뱉었다. 수혁도 그걸 말리기는커녕 덩달아 비웃고 있었다. 그런 직접적인 모욕의 말을 들어도 나는 결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무언으로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키보드를 계속 두드릴 뿐이었다. 내가 반박하지 않았던 것은 결코 그녀의 젊음을 질투하거나 남편의 권력에 굴복해서가 아니었다. 말로 이겨먹을 가치조차 없을 만큼 저 두 사람이 이 회사의 진짜 심장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를 움직이는 독자적인 물류 네트워크, 다중으로 보안이 걸려있는 고객 데이터, 그리고 분초를 다투며 변동하는 복잡한 자금 흐름. 그 모든 것이 내가 수년에 걸쳐 짜 올린 시스템과 나 자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사실을 어리석은 그들은 완전히 망각하고 있었다. 자, 시시한 과거의 감상에 젖는 건 여기까지. 나는 대로변에서 택시를 잡았다. 테헤란로 태진그룹 본사로 가주세요. 운전기사에게 또렷한 목소리로 고했다. 향하는 곳은 업계 최대 기업이자 미래네트웍스의 가장 큰 라이벌 기업인 태진그룹의 본사 빌딩이다. 사실 한 달 전 나는 이 회사의 최고 헤드헌터로부터 극비리의 접촉을 받았다. 그들은 미래네트웍스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근본에서 지탱하고 있는 완벽한 백오피스 시스템이
겉으로 나대는 대표 강수혁이 아닌 이름 없는 부사장인 나의 솜씨라는 것을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꿰뚫어보고 있었다. 현재 보수의 3배, 그리고 임원 집행임원 자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당신의 그 탁월한 재능을 무능한 경영자 밑에서 썩히지 마시고 부디 저희 그룹에서 마음껏 펼쳐주십시오. 헤드헌터의 열의 찬말을 떠올리며 나는 택시 창문 너머로 맹렬한 속도로 뒤로 흘러가는 서울의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30분 뒤 나는 우뚝 솟은 장대한 통유리 초고층 빌딩에 발을 들여놓았다. 안내 데스크에 이름을 고하자 깍듯한 태도로 최상층에 있는 중후한 임원 전용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푹신한 카펫을 밟으며 실내로 들어서자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던 인물이 천천히 일어났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뵙게 되었군요. 조용히 흘러나온 그 목소리와 들어온 인물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작게 숨을 삼켰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도 의외의 인물이었던 것이다. 설마 회장님이 태진그룹의 실질적인 총수이셨습니까? 최고급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한 희끗희끗한 머리에 기품 있는 신사. 그는 과거 수혁이 저런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불통 영감탱이는 대충 술이나 먹여주면 되라고 뒤에서 모욕했다가 결과적으로 경로를 사서 거대 거래를 끊기게 만들었던 전직 대형 은행장이자 업계의 거물인 최 회장이었다. 오랜만이군요. 그때 대표의 무례한 행동을 수습하기 위해 뒤에서 필사적으로 동분서주하던 당신의 성실함과 압도적인 우수함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최 회장은 따뜻하지만 비즈니스맨으로서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똑바로 응시하며 미소 지었다. 자, 밀린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당장 반격 준비를 시작해볼까요? 저쪽 회사는 당신이 빠져나가고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말하며 씩 웃었다. 바로 그 직후였다. 내 핸드백 안에서 매너 모드로 설정해둔 스마트폰이 요란한 진동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다. 가방에서 꺼내 화면을 보니 그곳에는 강수혁이라는 세 글자가 큼지막하게 떠 있었다. 내가 회사를 나온 지 아직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회사의 시스템이 완전히 침묵하고 붕괴의 카운트다운이 0이 되었음을 알리는 패닉에 빠진 전남편의 전화였다. 징. 완벽한 방음 설비가 갖춰져 정적에 휩싸인 태진그룹의 최고급 응접실에서 내 핸드백 속 스마트폰이 천박하고 요란한 진동음을 내고 있었다. 가방에서 꺼내 화면에 표시된 강수혁이라는 이름을 나는 마치 길가의 돌멩이라도 보듯 싸늘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이혼 신고서와 사직서를 내던지고 나온 지 고작 몇 시간. 너무나 예상대로인 전개에 어이가 없어 웃음마저 새어나왔다. 눈앞에 특주 가죽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은 최 회장은 허허허 하고 낮고 즐거운 웃음소리를 흘리며 마이센의 아름다운 찻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풍부한 다즐링의 향기가 봄 햇살이 스며드는 실내에 부드럽게 감돌았다. 안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전 남편분께서 꽤나 초조하신 모양인데. 당신 성격상 그 회사의 심장부인 시스템에 뭔가 재미있는 장치라도 해두고 오셨겠지요? 최 회장은 내 성격을 꿰뚫고 있다는 듯 장난기 어린 눈동자로 나를 쳐다보았다. 장치라니 그렇게 거창한 건 없습니다. 그저 제가 제 생체 인증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던 강력한 보안을 해제하지 않고 퇴사했을 뿐입니다. 회사의 서버도 시스템 자체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고 일절 손댈 수 없다는 것뿐이죠. 나는 덤덤하게 사실만을 대답하며 스마트폰의 전원을 천천히 끄려 했다. 더 이상 저 남자의 신경질적인 목소리를 들어 모처럼의 새로운 출발에 기분을 잡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회장이 그것을 부드러운 손짓으로 만류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한 번쯤 전화를 받아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금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지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괜찮으시다면 스피커폰으로 켜서 저에게도 그 모습을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업계의 거물이자 누구나 두려워하는 냉철한 경영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마치 장난을 꾸미는 소년처럼 눈을 반짝이는 최 회장의 제안에 나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밀어 스피커폰 모드로 전환한 뒤 대리석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다. 그 순간 귀를 찢을 듯한 수혁의 고함 소리가 기품 있고 고요한 응접실에 가차없이 울려 퍼졌다. 야, 이 미친 거 아니야? 회사 컴퓨터가 싹 다 잠겨서 데이터가 하나도 안 열리잖아. 너 나가는 김에 화풀이로 우리 시스템 완전히 망가뜨려 놨지? 이거 범죄야, 범죄. 당장 경찰 부를 거야. 전화 너머로도 뚜렷이 알 수 있을 만큼
수혁은 완전히 패닉에 빠져 씩씩거리고 있었다. 아무래도 회사의 컴퓨터를 닥치는 대로 부수기라도 할 기세로 두드려대고 있는 모양이었다. 뒤에서는 미주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아, 진짜 짜증나. 나 속눈썹 연장 예약 시간 다 돼간단 말이에요. 컴퓨터 안 고쳐지면 오늘 내 월급 계산도 못하는 거잖아요. 빨리 어떻게 좀 해봐요. 대표라는 사람이. 이 와중에도 얼토당토하는 어리광을 부리는 푸념이 들려왔다. 나는 일절 대꾸하지 않고 그저 무언으로 스마트폰의 마이크를 바라보았다. 나의 절대적인 침묵이 수혁의 밑도 끝도 없는 초조함과 공포를 더욱 부채질해갔다. 어이, 듣고 있어? 벙어리 행세하지 마. 너같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무일밖에 못하는 밑바닥 아줌마가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에 자물쇠를 채우다니 건방지기 짝이 없잖아. 당장 비밀번호 불어. 지금 당장. 안 그러면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해서 고소해버릴 테니까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액수를 청구해줄 줄 알아. 무서운 기세로 쏟아내는 수혁의 얄팍한 모욕의 말들. 15년간 내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으로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해왔는지. 그리고 그 보안이 단순히 키보드로 비밀번호나 쳐서 풀 수 있는 싸구려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구축한 미래네트워크스의 코어 시스템은 나의 망막과 지문, 나아가 성문 인증이라는 3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첫 페이지조차 접근할 수 없는 완벽한 블랙박스 사양으로 되어 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무일이라며 폄하했던 그 시스템이 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을 응용한 특수품이라는 사실 따위 기술에 기자도 모르는 무능한 그들이 이해할 리 만무했다. 나는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수혁에 너무나도 무지하고 천박한 폭언에 기가 차다는 듯 작게 고개를 내젓고는 무언으로 나에게 계속해서 최후 통첩을 날려주어라라는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야, 적당히 좀 해.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저 태진그룹 계열사에 무조건 납품해야 하는 중요한 설계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그거 늦으면 우리 회사는 한 방에 신용 잃고 거액의 위약금 물고 파산이야. 너 자신이 지금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울며 빌면 회사로 돌아오는 건 용서해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당장 이 잠금 장치 풀어. 수혁의 그 말에 나는 나도 모르게 차가운 웃음을 흘리고 말았다. 그가 지금 안면이 창백해져 혈안이 되어 찾고 있는 태진그룹 계열사 납품용 설계 데이터. 그 태진그룹의 총수인 최 회장 본인이 지금 바로 눈앞에서 수혁의 비참한 고함 소리를 들으며 연민마저 섞인 차가운 미소로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다. 저기요, 강수혁 씨. 충분한 침묵 끝에 나는 마침내 조용히 절대영도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뭐야, 드디어 입 열었냐? 빨리 푸는 법이나 말해. 미주 씨는 유능한 대표 비서잖아요?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젊고 건강하고 최고로 유능한 여자라고. 아까 본인 입으로 호언장담하셨죠? 두 분의 훌륭한 경영 수완과 젊음이 있다면 제가 남긴 하차는 잠금장치쯤은 5분이면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 장난해. 전 이제 당신 회사의 사람이 아닙니다. 외부인에게 기밀정보 해제를 요구하는 건 중대한 컴플라이언스 위반이에요. 아, 그리고 나는 거기서 의도적으로 말을 끊고 눈앞에 앉은 최 회장과 시선을 교환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모든 것을 맡기듯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 납품 기한이라는 태진그룹 계열사 프로젝트 말인데 당신 정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군요. 뭐야,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그 프로젝트 이미 다른 회사로 이관되었습니다. 당신의 회사에는 이제 1원의 가치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선고한 직후 전화 너머에서 우당탕하며 무언가가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가 울렸다. 수혁의 입에서 히익하는 한심하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들이 아직 눈치채지 못한 이 시스템에 숨겨진 또 하나의 무서운 장치가 발동하기까지는 이제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하하하, 야, 농담은 얼굴만으로 해라. 전화 너머에서 한순간 말을 잃었던 수혁이었지만 몇 초 뒤 마치 자신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공포와 초조함을 억지로 지워버리려는 듯 자기적인 대폭소를 터뜨렸다. 그 쩍쩍 갈라진 듯한 귀에 거슬리는 웃음소리는 봄에 온화한 햇살이 비치는 정숙하고 세련된 태진그룹 응접실의 공기를 심하게 더럽히며 울려 퍼졌다. 너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나 알아? 태진그룹 프로젝트가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고? 너 나 속이려고 드는 모양인데 그렇게는 안 되지. 그 대형 계약은 말이야. 이 몸에 남다른 영업력과 땀 흘려 쌓아 올린 피 같은 인맥이 있었기에 따낸 거라고.
너같이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이랑 씨름만 하는 애교도 없고 음침한 아줌마가 그 거대 기업의 임원과 직접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 수혁의 입에서 연이어 토해지는 밑바닥 수준의 모욕. 15년간 그의 그림자에 숨어 진흙탕을 뒹구는 심정으로 회사를 지탱하고 태진그룹과의 치밀한 시스템 연동을 홀로 구축해낸 것은 나인데도 그는 진심으로 자기 힘만으로 회사가 굴러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스피커 너머로 이번에는 미주의 콧소리 섞인 앙칼진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참나 대표님, 사모님 진짜 구질구질 하시네요. 저한테 대표님 뺏겼다고 분해서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불쌍하네. 그런 걸 혹시 중년 특유의 갱년기 장애라고 하나요? 그러면 빨리 정신과 병원이나 가보세요. 아, 근데 이제 백수라 돈 없어서 병원도 못 가려나? 호호호. 두 사람의 저열한 조소가 겹쳐진다. 너같이 무능하고 쭈글쭈글한 여자를 어느 회사가 고용해주겠냐? 지금쯤 갈 데도 없어서 공원 벤치에서 혼자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니야? 징징거리며 매달릴 거면 지금이 기회다. 내 구두를 할고 미주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면 특별히 최저임금 받고 우리 회사 화장실 청소부로 재고용해 줄 수도 있어. 끝없이 에스컬레이트 되는 폭언. 그러나 나는 일절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깊고 고요하게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분노조차 치밀지 않았다. 그저 오랜 세월 함께한 남자가 이렇게까지 어리석고 추악한 생물이었다는 사실에 오싹함마저 느끼고 있었다. 내가 필사적으로 회사를 지켜온 15년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아니, 그들이 무능했기에 나는 내 스킬을 극한까지 갈고 닦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구제불능인 남자에게도 조금은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내가 반박하지 않는 것을 두고 반박도 못할 만큼 전곡을 찔렸다고 편한 대로 해석한 수혁은 더욱 기고만장하여 말을 쏟아냈다. 꿀먹은 벙어리야? 진짜 뇌가 텅텅 빈 재미없는 여자라니까. 잘 들어. 현실을 가르쳐 줄게. 네가 멋대로 건 잠금장치 따위 말이야. 내가 돈 안 아끼고 최고 실력의 시스템 엔지니어 고용하면 일시간도 안 돼서 풀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널 즉각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해버릴 거다. 막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내년에 앞으로 남은 인생 지옥 끝까지 뼈를 발라 먹어주마. 그때였다. 실례하겠습니다. 응접실의 중후한 마호가니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인물이 실내로 들어왔다. 최 회장의 수석비서이자 업계 내에서도 얼음 여제라 불리며 두려움의 대상이 될 정도로 유능하고 냉철한 여성, 한 비서실장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수혁에게는 전혀 예상 밖의 사태를 불러오게 된다. 회장님, 그리고 부사장님. 조금 전 미래네트워크스가 맡고 있던 모든 시스템 운영 및 설계 데이터의 이관 절차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이 서류에 이미 최 회장님의 결제 도장도 받았습니다. 한 비서실장은 전화 너머로 수혁이 악을 쓰고 있는 것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덤덤하게, 하지만 극히 또렷한 목소리로 그렇게 고했다. 그 늠름한 목소리는 스마트폰의 마이크를 통해 확실하게 수혁의 귀에도 닿았을 터다. 야. 방금 무슨 다른 여자 목소리 들렸는데? 뭐야 그 웃기지도 않는 촌극은? 누구한테 연극이라도 시키는 거야? 수혁의 목소리가 다시 초조함을 띠며 떨렸다. 나는 한 비서실장에게서 건네받은 두툼한 계약서 뭉치를 조용히 훑어보며 눈앞에서 우아하게 홍차를 마시고 있는 최 회장과 시선을 교환했다. 회장은 말없이 마음껏 하라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촌극이 아닙니다, 강수혁 씨. 나는 방금 전까지의 침묵을 깨고 차갑고 맑은 목소리로 고했다. 지금 당신에게 들린 건 태진그룹 수석비서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일 납품할 예정이었던 데이터는 방금 제 새로운 소속 기업인 태진그룹으로 완전 이관되었습니다. 태진, 네가 그 업계 최고 대기업에 있다는 거야? 거짓말 마. 그런 구름 위의 대기업이 너 같은 중년의 격리 아줌마를 상대할 리가. 믿든 안 믿든 당신 자유입니다. 최고 실력의 엔지니어를 고용할 돈이 있다면 마음껏 해보시죠. 나는 말을 끊고 마치 얼음 칼날 같은 냉혹함으로 내뱉었다. 제가 구축한 시스템에는 억지로 잠금을 해제하려고 외부에서 부정한 접근을 감지할 경우 내부의 고객 데이터를 모조리 자동 연구 삭제하는 방어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대충 아무 업체나 불러서 손을 대는 순간 당신 회사의 15년치 데이터는 전자바다의 거품으로 사라지겠죠. 전화 너머로 수혁이 절망에 물든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내가 파놓은 함정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을 터인 어떤 인물로부터의 배신이 이미 턱 밑까지 다가와 있는 것이다. 기껏해야 그 유능하신 미주 씨랑 같이 종이랑 펜으로
처음부터 고객 명부 다시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만. 자, 잠깐. 야, 기다려. 제발 그것만은. 나는 수혁의 비명 같은 애원을 냉혹하게 잘라내고 통화 종료의 빨간 버튼을 가차없이 눌렀다. 정적이 돌아온 응접실에서 최 회장이 만족스럽다는 듯 손뼉을 쳤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군요. 그가 자랑스레 떠벌리던 그 남다른 인맥이라는 것이 오늘 저녁이면 전부. 회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화면에 표시된 것은 수혁이 절대 배신하지 않을 내 최강의 히든카드라며 호언장담하던 그 인물의 전화였다. 드디어 진짜 지옥의 소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나는 일순간 숨을 들이켰다. 무기질적인 빛을 내뿜으며 떠오른 것은 대동은행 권 전무라는 글자였다. 권 전무는 미래네트워크스의 주거래 은행인 대동은행의 실세 임원이다. 수혁이 기회 있을 때마다 내 최강의 뒷배다. 그 사람만 있으면 우리 회사는 절대 안 망하고 자금 융통도 내 마음대로야라며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던 인물이다. 권 전무는 확실히 금융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고 뒷세계와의 연결고리도 깊다고 소문난 위험한 사내였다. 수혁이 그에게 거액의 접대비나 리베이트를 바치고 회사의 부정한 장부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눈감아 받게 했다는 것. 시스템의 전부를 관리하던 내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내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누르자 귀에 뛰어든 것은 몹시 냉혹하고 끈적끈적한 뱀이 기어다니는 듯한 낮게 깔린 목소리였다. 오랜만이군, 사모님. 아니, 지금은 그저 백수된 불쌍한 중년 여자라고 불러야 하나? 수혁군한테 울며 불며 연락이 와서 말이야. 당신이 회사에서 쫓겨난 화풀이로 시스템 비밀번호를 훔쳐 달아났다지? 권 전무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소와 나를 밑바닥 벌레로 내려다보는 경멸의 빛이 짙게 배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봄의 따스한 햇살이 서울의 거리를 눈부시게 비추고 있는데 내 손에 들린 작은 기계에서는 끔찍하게도 끈적이는 인간의 추악한 악의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랜 세월 헌신한 남편한테 젊고 예쁜 여자가 생겨서 버림받았으니 히스테리를 부리며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도 모르는 바는 아니야. 하지만 상대와 자기 입장의 차이를 조금은 생각해야지. 애초에 당신은 대표 사모님이란 자리에 앉아 회사의 기생만 하던 식충이 아니었나? 수혁군이 밖에서 얼마나 땀 흘리고 머리 조아리며 일거리를 물어오는지 그 고생도 모르고 편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만 했으면서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나의 깊은 침묵을 자신의 권력에 대한 절대적인 공포 때문이라고 편한 대로 해석한 권 전무는 더욱 말의 칼날을 날카롭게 세워갔다. 가만히 있다는 건 자기의 어리석음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겠지? 잘 들어. 당신이 태진그룹에 주어졌다는 웃기지도 않는 헛소리를 수혁군에게 들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 해도 그런 건 내가 전화 한 통만 넣으면 당장 취소시킬 수 있어. 금융계 꼭대기에 있는 인의 인맥과 권력을 쓰면 당신 같은 계집애 하나쯤 업계에서 영원히 추방해서 어느 회사에도 취업 못하게 막는 것 따위 어린애 손목 비트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나아가 권 전무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열하고 법을 무시하는 무서운 협박이었다. 게다가 수혁군은 이미 경찰서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 당신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중요한 기밀 데이터를 파괴하고 도망쳤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려고 말이지. 물론 경찰을 움직일 증거라면 이쪽에서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고 유능한 변호사들도 내가 다 준비해뒀어. 알아듣겠나? 당신은 지금 횡령죄와 업무방해죄라는 훌륭한 범죄자가 되려 하고 있는 거라고. 평생 교도소 안에서 콩밥 먹을 각오는 되어 있으신가? 발밑에서부터 서서히 차가운 진흙탕 물이 기어오르는 듯한 오한이 덮쳐왔다. 수혁과 권 전무는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서라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내게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워 전과자로 만드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5년간 불평 한마디 없이 복잡한 시스템을 짜 올리고 회사의 기둥을 홀로 지탱해온 나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을 그들은 그저 편리한 도구로밖에 보지 않았다. 쓸모가 없어지면 쓰레기처럼 버리고 나아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아 지옥에 밀어넣는 것조차 정당한 권리인 양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너 같은 애도 못 낳고 애교도 없고 그저 컴퓨터나 두드릴 줄밖에 모르는 불량품 여자가 우리 같은 선택받은 우수한 인간들에게 거스르니까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는 거다. 넌 평생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채 진흙물이나 들이켜며 살아야 할 비참한 팔자를 타고난 거야.
사회 밑바닥에서 평생 기어다니라고. 전화 너머에서는 권 전무의 폭언에 동조하듯 수역에 낄낄거리는 천박한 웃음소리와 미주의 새된 목소리가 들려온다. 자, 선택의 시간은 끝났다. 당장 여기로 돌아와서 우리 앞에서 땅바닥에 이마를 밟고 무릎 꿇어. 그리고 모든 시스템의 잠금을 풀어라. 그러면 경찰에 넣을 고소장만은 거둬들여 줄 수도 있어. 하지만 만약 이대로 반항적인 태도를 계속 취하겠다면 1시간 뒤에는 경찰이 내 년을 잡으러 갈 거다. 내 새로운 취직처에도 횡령범을 고용할 셈이냐며 압력을 역어주마. 어쩔 텐가? 압도적인 금융 권력과 날조된 범죄의 덫. 그들은 나를 완전히 도망칠 곳 없는 골목으로 몰아넣고 목덜미에 차가운 칼을 들이밀었다. 평범한 인간이라면 이 불합리한 공포와 저주를 견디지 못하고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변함없이 일절 침묵을 유지했다. 분노도 공포도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다.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의 바닥없는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대한 얼음장같이 냉철한 관찰의 눈빛뿐이었다. 응접실의 호화로운 소파에 앉은 최 회장은 나의 이 최대의 위기 앞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조용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내 옆 얼굴을 응시하고 있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 생각은 없는 듯했다. 이것은 내가 과거의 주박과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세계로 날아오르기 위해 내 자신에게 부여된 마지막 시련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나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한계까지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고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시지요. 뭐시? 너 자기가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는지 진짜로 이해하고는 있는 거냐? 허세 부릴 때가 아니라고. 체포돼서 수갑차고 질잘 짜봐야 늦는단 말이다. 더욱 목소리를 높이는 권 전무의 고함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듯 나는 통화 종료의 빨간 버튼을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눌렀다. 실내에 다시 숨막히면서도 세련된 정적이 되돌아온다. 경찰 권력을 이용한 날조된 체포극과 대동은행의 탑이라는 압도적인 자금력을 등에 업은 악마 같은 포위망은 내가 홀로 맞서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비열한 적이었다. 내 마음속에 아주 작은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바로 그때였다. 허허허, 꽤나 기세 좋은 들개가 지저대는 모양이군요. 계속 침묵을 지키며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최 회장이 갑자기 진심으로 즐거운 듯한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회장님, 그들은 저에게 횡령죄를 덮어씌워 경찰을 움직일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권 전무의 권력을 쓰면 이 태진그룹에도 폐가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냉정하게 사실과 우려를 전하자 최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아름다운 마이센 찻잔을 받침대 위에 천천히 내려놓고 중후한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권 아무개라는 좀도둑은 15분 뒤면 전무의자는커녕 바깥 공기를 마음대로 들이마시는 것조차 불가능해질 테니까요. 회장의 그 말의 의미를 머리로 이해한 순간 내 등줄기에 오싹하고 강렬한 전율이 스쳐 지나갔다. 수역 일당이 최강의 히든카드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권 전무의 신변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는 것인가. 최 회장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흑막스럽고 완벽한 반격의 봉화가 지금 막 타오르려 하고 있었다. 최 회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선고. 권 전무가 앞으로 15분 뒤에 완전히 파멸할 것이라니. 그 말의 진위를 가늠하지 못하는 내게 최 회장은 천천히 특주 가죽 소파에 다시 깊숙이 몸을 묻고 마치 오랜 세월 품어온 수수께끼 풀이를 즐기듯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수역군도 저권 전무라는 탐욕스러운 남자도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단 한 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지루한 작업이나 하는 누구나 대체 가능한 무능한 중년 여성이라고. 그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고 당신을 밑바닥의 말들로 계속 모욕해왔지. 최 회장은 거기서 한 번 말을 끊고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똑바로 꿰뚫어 보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돌연 금융업계 이면에 나타나 우리 태진그룹을 포함한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의 기간 보안 시스템을 단 혼자서, 그것도 완벽한 익명으로 뿌리째 업데이트해 보였던 전설의 천재 프로그래머. 업계 내에서 팬텀 아키텍트라 불리며 아무도 그 정체를 잡지 못했던 신들린 기술자. 그 정체가 미래네트워크스라는 조그만 회사에서 냉대받고 무능력자 취급받던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말없이 시선을 내리깔고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당시 수역에 거듭되는 외도와 무심한 폭언에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뻔했던 나는 가혹한 현실에서 도피하듯 밤마다 고도의 프로그래밍 언어의 바다로 잠수해 들어갔다.
그리고 적어도 내 기술이 세상에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순수한 탐구심에서 금융업계가 안고 있던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을 막는 패치를 익명으로 무상 제공했던 것이다. 설마 그때의 아주 미세한 전자의 흔적만으로 내 정체를 특정하고 줄곧 주시하며 평가해온 인물이 눈앞에 있는 최 회장이었을 줄이야. 당신이 구축한 미래네트워크스의 시스템은 단순한 고객관리나 격리 툴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당신이 회사를 떠나며 시스템에 강력한 생체 인증 잠금을 걸었다는 사실에서 내 예상은 확신으로 바뀌었죠. 당신은 그 시스템 안에 무서운 함정을 파놓았던 거군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용히 끄덕였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수역과 권 전무가 결탁해 저지른 비자금 공작,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그리고 대규모 탈세의 증거를 모두 절대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시스템 최신부에 계속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모욕하고 무능하다 비웃으며 밤거리를 탕진하는 동안 그들의 범죄 증거는 1ml의 오차도 없이 축적되고 있었던 겁니다. 나의 서늘한 고백에 최 회장은 흡족한 듯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제가 퇴사하여 제 생체 인증에 의한 접속이 일정 시간 끊긴 순간 시스템에 내장된 자동 프로그램이 발동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분 전 그들의 전 범죄 기록과 결정적인 이중 장부 데이터는 금융감독원 조사국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의 서버로 완벽하게 암호화가 풀린 상태로 자동 전송되었습니다. 허허, 훌륭해. 실로 훌륭한 솜씨요. 최 회장이 손뼉을 치며 찬사를 보낸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응접실 벽에 설치된 거대한 평면 모니터에 떠있던 뉴스 프로그램이 돌연 긴박한 아나운서의 멘트와 함께 속보로 전환되었다. 화면에는 대동은행 본점 빌딩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굳은 표정의 수사관들이 잇따라 파란 종이 상자를 안고 걸어나오는 이례적인 광경이 비치고 있었다. 속보입니다. 대동은행권 모 전무가 대규모 부당대출 및 특별배임 혐의로 조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권 전무는 미래네트워크스라는 유령 회사를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화면 속에서는 불과 몇 분 전 나에게 전화로 횡령죄를 뒤집어 씌우고 평생 교도소에서 콩밥을 먹여주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권 전무가 핏기를 완전히 잃은 창백한 얼굴로 수사관들의 호송 차량에 억지로 밀어 넣어지는 꼴사나운 모습이 대문짝만하게 찍혀 있었다. 압도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나를 사회의 밑바닥이라 내려다보던 악당의 너무나도 어이없고 비참한 말로 아무래도 내 15분이라는 예측은 조금 무르지 않았나 싶군요. 그들이 당신의 분노를 사서 스스로 거대한 무덤을 판 결과입니다. 최 회장은 향긋한 홍차를 한 모금 머금으며 화면 속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나를 무능하다 조롱하며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남자들의 견고한 성벽이 지금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오랜 세월에 한이 풀리는 압도적인 카타르시스가 내 가슴을 채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복수극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권 전무가 체포되었다는 치명적인 뉴스는 당연히 미래네트워크스에서 시스템 복구 작업에 동분서주하며 패닉에 빠져있을 수역의 귀에도 들어갔을 터다. 최강의 뒷배를 잃고 완전히 도망칠 곳을 잃은 그들은 지금쯤 지옥의 바닥에서 절망에 차 울부짖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 응접실에 정적을 찢는 듯 한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얼음 여제라 불리는 그녀가 이토록 평정심을 잃은 것은 비상사태를 의미했다. 회장님,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미래네트워크스의 강수혁 대표가 돌연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내용이 너무 위험합니다. 한 비서가 내민 태블릿 단말기의 화면을 본 순간 나는 전신에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다. 그곳에는 넥타이가 흐트러지고 눈에 핏발이 선 수혁이 카메라를 향해 울부짖으며 나에 대한 광기 어린 최악의 역습을 시도하고 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비치고 있었던 것이다. 사태는 단숨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대되려 하고 있었다. 한 비서실장이 내민 태블릿 단말기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비치고 있었다. 모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의 긴급 생방송. 그곳에 대문짝만하게 잡힌 것은 넥타이를 칠칠치 못하게 풀어헤치고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린 수혁의 모습이었다. 그의 옆에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비련의 여주인공인 첫 고개를 숙인 미주가 찰싹 붙어 있었다. 여러분, 부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제 아내, 아니, 저 악마같이 무서운 여자 때문에 제 회사는 지금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혁은 카메라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떨며 말하기 시작했다. 화면 구석에는 시청자 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맹렬한 속도로 뛰어오르는 숫자가 표시되고 있다. 저 여자는 제가 이 유능한 비서인 미주 씨와 진실한 사랑에 눈뜬 것에 앙심을 품은 겁니다. 자신은 아이도 못 낳는 불량품에 젊음도 아름다움도 없는 그저 하루 종일 어두운 방에서 키보드나 두드리는 게 고작인 음침한 아줌마라면서 비정상적인 질투에 미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는 화풀이로 저희 회사의 근간인 시스템을 파괴하고 중요한 고객 데이터를 전부 인질로 잡았습니다. 수혁의 입에서 연이어 튀어나오는 구역질 나는 날조와 끝없는 모욕의 말들. 인터넷 실시간 댓글창은 그의 열연과 미주의 눈물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시청자들의 글로 폭포수처럼 도배되고 있었다. 와, 아내 최악이네. 저런 여자는 당장 구속시켜야지. 대표님 너무 불쌍하다. 비서분이랑 잘 어울리는데. 태진그룹에 넘어갔다고? 대기업 횡포네. 얼굴 없는 군중이 쏟아내는 무책임한 정의감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나를 향해 날아들고 있었다. 나는 그저 차가운 유리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총극을 무언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분노로 몸이 떨리거나 슬픔에 눈물이 흐르지도 않았다. 압도적인 허무함과 그들의 바닥없는 어리석음에 대한 차가운 관찰의 시선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나의 깊은 침묵은 사태의 비정상성을 돋보이게 하듯 응접실의 무거운 공기와 동화되어 갔다. 그러나 수혁의 폭주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노려보며 결코 입에 담아선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야 말았다. 더욱 무서운 것은 저 무능한 여자가 업계 최대 기업인 태진그룹과 뒤에서 결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 대기업은 저희 회사처럼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짓밟기 위해 제 아내를 산업 스파이로 이용해 부당한 빼가기를 자행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대기업의 횡포이자 범죄 행위입니다. 그 발언이 나온 순간 응접실의 공기가 급변했다. 최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고 한 비서실장의 표정이 얼음처럼 험악해졌다. 한 개인의 부부 싸움이라는 틀을 완전히 넘어서 태진그룹 전체를 끌어들이는 거대한 기업 스캔들로 문제가 일거에 확대된 순간이었다. 댓글창에는 태진그룹을 향한 맹렬한 비난과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글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 오늘은 특별한 증인을 모셨습니다. 저 여자가 얼마나 무능하고 비열한 거짓말쟁이인지 시스템 개발의 진실을 아는 이분입니다. 수혁이 카메라 프레임을 향해 손짓을 했다. 다음 순간 화면 속으로 천천히 걸어나온 인물의 얼굴을 보고 나는 오늘 처음으로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강한 충격을 받았다. 거짓말, 어째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인물이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숙이고 겁먹은 시선으로 카메라 앞에 선 초로의 남성. 그는 내가 프로그래밍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초창기. 기술의 기초를 다정하게 가르쳐준 은사이자 한때 미래네트워크스의 외부 고문 엔지니어를 맡았던 박 교수였다.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따랐던 그가 어째서 수혁의 옆에 서 있는 것인가? 박 교수님, 부디 진실을 여러분께 전해주십시오. 수혁이 자기적으로 다정한 목소리를 내자 박 교수는 한 번 카메라에서 눈을 피하곤 갈라진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시스템은 전부 제가 설계한 것입니다. 그녀는 제 아이디어와 소스 코드를 훔쳐 자기 공인양 그 회사에서 뻐기고 있던 사기꾼입니다. 그녀에겐 시스템을 구축할 만한 전문적인 기술 따윈 처음부터 전혀 없었습니다. 머릿속을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수혁은 대동은행 권전무라는 뒷배를 잃은 절망 속에서 돈 혹은 어떤 협박을 이용해 내 은사인 박 교수를 매수한 것이다. 내가 가장 신뢰하던 인물의 입에서 튀어나온 결정적인 위증으로 인해 인터넷상의 여론은 완벽하게 수혁의 편으로 기울었다. 동시에 한 비서실장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회장님, 홍보부입니다. 인터넷상의 논란으로 인해 우리 그룹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자들의 문의도 쇄도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그룹 전체의 신용 문제로 직결됩니다. 한 비서의 긴박한 보고에 수혁이 집힌 악의의 불길이 순식간에 내 주위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려 하고 있다는 현실이 들이닥쳤다. 사회적 매장, 은사의 배신, 그리고 나를 걷어준 대기업의 막대한 손해까지. 문제는 이미 내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는 규모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나는 나도 모르게 옆에 앉은 최 회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업계에 거물인 그는 주가 대폭락이라는 보고를 듣고도 일말의 동요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비어있는 찻잔을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고는 입가에 불길하고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냉혹한 미소를 띄운 것이다. 허허허, 꽤나 화려하게 불을 질러 주었군요. 하지만 이걸로 드디어 모든 쥐새끼들이 한독 안에 들어왔소이다. 모든 쥐새끼들이 한독 안에 들어왔다니요. 무슨 뜻입니까, 회장님? 나는 격렬하게 번쩍이는 태블릿 화면에서 천천히 눈을 떼고 조용히 최 회장에게 물었다.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수혁이 미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과장된 몸짓으로 나와 태진그룹에 대한 비난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댓글창은 완전히 통제불능의 불바다가 되어 나를 사회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려는 악의의 찬말들이 거센 탕류처럼 화면을 뒤덮고 있었다. 간단한 일입니다. 최 회장은 마치 화창한 봄날 오후 아름다운 정원에서 세상 이야기라도 하듯 지극히 온화하고 여유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저 강수혁이라는 어리석은 남자는 자신의 보신과 알량한 자존심을 위해 공개된 전파를 사용하여 우리 그룹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스스로 앞장서서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박 교수라는 과거의 유물 같은 사내를 돈으로 매수해 우리 회사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폭락시켰지. 이건 훌륭한 시세조종 행위이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경제 범죄요. 일개 중소기업의 부부싸움이나 시스템 트러블이라는 작은 불씨가 그 자신의 멍청한 짓 덕분에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대형 산불로 자라준 겁니다. 거기까지 말한 뒤 최 회장은 슥 날카롭게 눈을 가늘게 뜨고 바닥을 알 수 없는 짙은 어둠을 띤 얼음 같은 시선을 화면 속 수혁에게 향했다. 악당을 사회에서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가장 눈에 띄는 밝은 무대 위에서 최대의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른 법. 나는 이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소. 그리고 그들이 모든 패를 다 까고 스스로의 승리를 확신하며 방심한 바로 지금이 우리의 결정적인 반격의 절호의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과 동시에 계속 뒤에 대기하고 있던 한 비서실장이 육중한 듀랄로민제 서류 가방에서 한 대의 칠흑 같은 노트북을 꺼내어 대리석 테이블 위 내 눈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것은 태진그룹 최신부의 메인 프레임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초강력 암호화가 적용된 최고 기밀 특별 단말기였다. 자, 준비는 끝났습니다. 최 회장이 말했다. 무능하다 멸시받고 은사에게마저 배신당한 가련. 당신이 세계에 자랑하는 압도적인 재능, 전설의 팬텀 아키텍트로서의 진정한 힘을 저 가련한 쥐새끼들과 이 방송을 입 벌리고 쳐다보는 수백만 명의 어리석은 관중들에게 보여줄 때입니다. 나는 눈앞의 칠흑 같은 키보드를 조용히 응시했다. 화면 속에서는 수혁의 끔찍하게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울려 퍼지고 있다. 저 여자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인간입니다. 시스템 개발이니 뭐니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만 보며 놀고 먹던 기생충이라고요. 게다가 성격도 지독하게 이기적이라 제가 밖에서 피땀 흘리며 무릎 꿇고 영업을 뛰어다녀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디 저 대기업의 비열한 함정에서 저희처럼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박 교수님도 저 무서운 여자한테 협박당해서 설계도를 뺏겼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박 교수는 수혁의 옆에서 창백하게 질린 채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가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잡혀 저 자리에 섰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가 나를 배신하고 전지전능한 신이라도 된 양 행세하는 수혁의 거짓말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15년간 내가 어떤 심정으로 회사의 시스템을 내 자식처럼 키워왔던가. 그것을 놀고 먹는 기생충이라 매도하는 남편. 그리고 내 기술을 근본부터 부정한 은사. 나는 일절의 반박을 입에 담지 않았다. 그저 깊고 차갑게 벼려진 침묵 속에서 내 내면에 있는 인간적인 감정의 스위치를 완전히 꺼버렸다. 슬픔도 분노도 절망도 이제 내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있는 것은 오직 전자의 바다를 지배하고 시스템을 뜻대로 조종하는 자로서의 절대적인 냉철함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양손을 들어 칠흑의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미끄러뜨렸다. 그 순간 내 손끝은 마치 자아를 가진 딴 사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맹렬한 속도로 극도로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타다다닥, 타다다닥. 고속의 타건음이 쥐죽은 듯 고요한 최고급 응접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진다. 원더풀. 마치 무시무시한 마법이라도 보는 것 같군. 내 등 뒤에서 최 회장이 감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지금 접속하고 있는 곳은 수혁의 회사, 미래네트웍스의 건면 시스템이 아니다.
내가 퇴사할 때 설치해둔 장치로 인해 이미 완벽하게 잠겨 수역 일당이 손쓸 수 없게 된 그 서버에 그보다 더 깊은 심연에 교묘하게 숨겨둔 뒷문 백도어로 향하는 접속 루트였다.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수천 줄에 달하는 복잡한 암호키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입력해 나갔다. 박 교수는 분명 훌륭한 엔지니어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이야기다. 현재의 최첨단 암호화 기술과 내가 독자적으로 고안한 다중 보안 시스템 구조, 일선에서 물러난 그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그가 짰다고 주장하는 소스 코드 따위 내가 5년 전에 이미 뜯어고쳐 아득히 높은 차원으로 진화시켜 놓았으니까. 수혁씨, 당신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화면 속에서 승리감에 젖은 얼굴을 하고 있는 전남편을 향해 절대 닿지 않을 목소리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제가 시스템에 건 강력한 잠금 장치는 단순한 방어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 자신이 원격으로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기 위한 절대적인 지배의 열쇠인 겁니다. 내 손가락이 엔터키를 강하게 내리쳤다. 턴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실내에 울렸다. 파괴 프로그램이 기동하며 전 세계의 수많은 서버를 경유해 수역이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실의 네트워크로 순식간에 침투해 들어갔다. 화면 속 수역은 댓글창의 열광적인 지지에 완전히 넋이 나가 더욱 기고만장해져 있었다. 저 음흉한 늙은 여자에게는 반드시 사회적 천벌이 내릴 겁니다. 우리는 이 부당한 압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탄 응원이. 바로 그때였다. 수혁이 가장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열변을 토하고 미주가 동조하여 거짓 눈물을 쥐어짜내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에 있는 대표실 벽의 거대한 평면 모니터 화면에 명백한 이변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작은 노이즈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화면 전체가 핏빛 같은 새빨간색으로 물들더니 요란한 비상 경고음이 대표실에 울려 퍼졌다. 수혁과 미주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박 교수도 눈을 부릅뜨고 뒷걸음질을 쳤다. 수백만 명이 숨죽여 지켜보는 생방송 화면 한가운데에 돌연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극비 음성 데이터와 수혁 자신의 범죄가 극명하게 기록된 이중장부 화면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재생되기 시작한 것이다. 나아가 화면 중앙에는 과거 박 교수가 내게 가르쳐 주었고 나만이 알고 있어야 할 어떤 결정적인 메시지가 뚜렷하게 떠올라 있었다. 뭐야 이건? 야, 당장 꺼. 지금 당장 컴퓨터 전원 뽑아. 빨리 해. 핏기를 완전히 잃고 카메라 앞에서 패닉에 빠져 난폭하게 소리치는 수혁. 하지만 대표실의 컴퓨터 전원 케이블을 힘주어 뽑아버려도 거대한 모니터의 영상은 전혀 꺼질 기미가 없었다.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독자적인 비상 전력 회로까지 접근을 완료한 나에게서 도망칠 방법은 더 이상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수백만 명의 인간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생방송 화면. 그 중앙에서 수혁은 완전히 제정신을 잃은 짐승처럼 악을 쓰고 있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빨리 이 미친 영상 좀 꺼. 미주야, 너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어떻게든 좀 해봐. 너 유능한 대표 비서라며. 당장 콘센트 뽑아. 갑작스러운 비상사태의 안면이 창백해진 수혁은 벽에 걸린 거대한 모니터를 향해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고 있었다. 값비싼 크리스털 잿더리가 화면에 격돌하며 큰 소리를 내고 산산조각 났지만 특수 강화유리로 보호된 모니터는 흠집 하나 없이 무자비하게 그 영상과 음성을 계속 송출하고 있었다. 시스템을 밑바닥부터 지배하는 내가 독자적인 비상용 전원 한 개로까지 접근해 있다는 사실을 무지한 그가 이해할 리 없었다. 싫어. 나 그런 거 몰라요. 컴퓨터 전원도 켤 줄 모른다고요. 대표 주제에 자기가 좀 알아서 해봐요. 나 이런 회사 당장 그만둘래. 미주는 귀를 틀어막고 하이힐 소리를 내며 방구석으로 도망쳤다. 방금 전까지 비련의 여주인공을 연기하며 짜내던 거짓 눈물은 완벽하게 말라붙었고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히스테릭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녀의 사랑이란 애초에 그 정도의 얄팍한 것이었다. 화면에서 쩌렁쩌렁 흘러나오는 것은 다름 아닌 수혁 자신의 육성이었다. 대동은행 권 영감탱이 대충 최고급 룸살롱 데려가서 여자나 하나 붙여주면 비자금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그 시스템 만든 멍청한 아내한테는 절대 안 들키게 장부 교묘하게 조작해놔. 어차피 그 여자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는 애교도 없고 뇌도 없는 격리 아줌마니까. 내 재능과 이 큰 그릇도 못 알아보는 불쌍한 늙은이라고. 수혁이 권전무와 미뢰하며 수십억 원 규모의 탈세와 비자금 공작을 꾸미는 생생한 대화 녹음 데이터.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이중 장부의 디지털 사본이 차례차례 핏빛 붉은 화면 위에 전개되어 간다. 거짓말이야. 이거 다 날조야. 저 미친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만든 가짜 음성이라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난 잘못한 거 없어. 전부 저 미친 여자의 짓이라고. 필사적으로 카메라를 향해 소리치며 나에 대한 모욕을 반복하는 수혁이었지만 그의 저열한 본성을 눈앞에서 목격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이미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댓글창은 방금 전까지의 동정에서 돌변하여 수혁과 미주를 향한 맹렬한 분노와 경멸의 말들로 도배되고 있었다. 손바닥 뒤집듯 바뀐 대중의 분노의 칼날이 이제는 수혁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나는 태진그룹의 정적에 쌓인 봄햇살 쏟아지는 응접실에서 그저 말없이 그 우스꽝스러운 광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입에서는 일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오직 손끝만이 치르게 키보드 위에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춤을 추며 연이어 새로운 어둠의 데이터를 미래네트웍스의 서버 깊은 곳에서 끄집어내 세상에 폭로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이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유린극을 앞에 두고 무척이나 흡족한 미소를 띠며 향긋한 홍차향을 음미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진짜 목적은 수혁의 단순한 사회적 매장만이 아니었다. 나는 화면 구석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과거의 은사, 박 교수에게로 시선을 향했다. 생방송의 거대 모니터 중앙에는 이중 장부 데이터와 함께 어떤 짧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소스 코드가 의도적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15년 전 박 교수가 내게 가르쳐 주었던 기초적인 코드의 나열이었다. 그러나 그 코드는 도중에 완전히 다른, 일반인은 도저히 이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고 아름다운 암호 문자열로 변해갔다. 그 암호가 의미하는 메시지는 전 세계에서 오직 단 한 사람, 박 교수만이 해독할 수 있는 것이었다. 설마,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해줘. 박 교수는 모니터에 비친 그 암호 문자열을 본 순간 무릎이 꺾인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탁한 눈동자가 크게 떠지고 공포와 절망, 그리고 압도적인 재능에 대한 강렬한 경외심이 얼굴 전체로 번져갔다. 교수님, 당신이 돈에 눈이 멀어 나를 배신한 것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자신의 기술의 한계에서 도망쳐 권력에 굴복했다는 사실만이 너무나도 슬플 뿐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린 그때 모니터에 비친 코드가 다시 다른 문자열로 변이를 일으켰다. 박 교수가 15년 전에 설계하고 조금 전 자신이 만들었다고 세상에 호언장담했던 시스템의 설계도. 그것이 얼마나 허술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취약한 물건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완벽한 요새로 개조하여 아득히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할 정도의 기술 격차 증명이었다. 천재와 범죄의 결정적인 벽을 마주하고 그는 완전히 마음이 부러져 버린 것이다. 내가 틀렸어. 자네는 처음부터 나 따위보다 훨씬. 박 교수의 쉰 중얼거림은 수혁의 광기 어린 고함에 묻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수혁은 마침내 방구석에 있던 골프채를 집어들고 완전히 이성을 잃은 얼굴로 모니터를 부숴버리려 치켜들었다. 웃기지 마. 내 회사야. 내가 쌓아 올린 내 성이라고. 이런 거 다 때려 부숴버릴 거야. 너희들 전부 내 발밑에 엎드려. 수혁이 골프채를 힘껏 내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대표실의 육중한 문이 밖에서 난폭하게 걷어차여 부서질 듯한 엄청난 소리를 내며 열어젖혀졌다. 뭐야, 누구야 너희들. 여기 대표실이야. 무단 침입으로 경찰 부를 거야. 돌연한 침입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수혁. 하지만 문 너머에서 나타난 여러 명의 정장 차림 사내들의 얼굴을 본 순간 수혁의 손에서 골프채가 카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사내들의 손에는 수혁의 인생을 완전히 끝장낼 어떤 결정적인 서류가 쥐어져 있었던 것이다. 무단 침입이라니 인사가 거치시군요. 강수혁 대표님. 육중한 대표실 문을 박살낼 듯 열고 들어온 이들은 잘 재단된 슈트를 입은 수명의 사내들이었다. 그 선두에 선 냉철한 눈빛의 중년 남성이 수혁을 향해 조용하지만 압박감 넘치는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누구냐 너희들. 여긴 내 성이야.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수혁은 완전히 핏기가 가신 얼굴로 필사적으로 허세를 부리며 악을 썼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삑사리가 났고 온몸이 떨리고 있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명백했다. 미주는 방구석에서 희익하고 짧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박 교수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한 눈으로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는 수혁의 고함 따윈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어 수혁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우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입니다.
미래네트웍스 법인 및 대표이사인 당신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및 조세 포탈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현재 1층 로비 및 격리 부서에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개시했습니다. 반부패수사부? 수혁의 입에서 얼빠진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가 유일한 동아줄로 믿었던 대동은행권 전무가 불과 조금 전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이 어리석은 남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심어둔 자동 전송 프로그램에 의해 그들의 범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이미 수사당국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도 바보 같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겁니다.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전부 저 미친 전천현 짓이야. 저 여자가 회사 시스템을 해킹해서 내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라고. 이것 봐. 이 모니터를 보라고. 이것도 다 그 여자 짓이라고. 수혁은 필사적으로 모니터를 가리키며 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악을 써댔다. 생방송 화면 너머로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이 우스꽝스럽고 비참한 체포극의 시작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 따위는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진 듯했다. 변명은 서에서 아주 넉넉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부패수사부 수사관은 모니터에 떠있는 이중 장부 데이터와 수혁 자신의 생생한 음성 데이터에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저 데이터는 우리가 이미 압수한 것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매우 치밀하고 절대 위변조가 불가능한 강력한 보안으로 지켜지고 있던 결정적인 증거죠. 당신이 아무리 오리발을 내밀어도 소용없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저 시스템을. 어떻게. 그건 당신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오랜 세월 당신들의 부정을 뒤에서 감시하고 증거를 보전해오던 아주 유능한 시스템 관리자의 존재를 그 말에 수혁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하니 굳어버렸다. 내가 그저 무능한 격리가 아니라 이 회사 시스템의 전부를 지배하고 그들을 파멸의 카운트다운으로 은밀히 몰아넣고 있던 팬텀 아키텍트였다는 진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그 여자가, 그 촌스러운 아줌마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단 말이냐? 함정에 빠뜨린 게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지은 죄의 대가를 정당하게 치를 때가 온 것뿐입니다. 수사관의 냉혹한 선고가 대표실에 울려 퍼진다. 동시에 방구석에서 떨고 있던 미주가 갑자기 미친 듯이 소리치기 시작했다. 싫어. 난 상관없어. 전부 저 대표라는 작자가 멋대로 한 짓이라고요. 난 그저 시키는 대로 장부 숫자만 바꿨을 뿐이야. 속았다고요. 제발 날 잡아가게 하지 마. 미주는 수혁을 밀쳐내며 수사관들에게 매달리려 했다. 하지만 사내들은 차갑게 그녀를 뿌리쳤다. 당신에게도 공범 혐의가 걸려 있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안 돼. 말도 안 돼. 내 인생이 이런 아저씨 때문에 끝나다니. 오열하며 바닥에 주저앉은 수혁. 그리고 넋이 나가 허공을 응시하는 박 교수. 과거 나를 깔보고 무능하다며 비웃던 자들의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참한 말로. 나는 태진그룹 응접실에서 그 광경을 조용하고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허허허, 실로 훌륭한 막내림이군요. 최 회장이 만족스러운 듯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으로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렸지. 아직입니다. 나는 치르게 키보드에서 손을 떼며 조용히 대답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호, 최 회장이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게,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 내뱉은 명예훼손과 세상에 퍼뜨린 악의적인 거짓말은 이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거짓말을 완전히 박살내고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다시 키보드로 손을 뻗어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할 준비를 시작했다. 생방송 화면에서는 수혁이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어 가는 모습이 여전히 수백만 시청자에게 생중계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팬텀 아키텍트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들에게 진정한 절망과 세상에 대한 최대의 역전극을 보여줄 때인 것이다.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다리가 풀린 채 질질 끌려 나가는 수혁. 그 뒤로 미주의 찢어지는 비명과 박 교수의 힘없는 울음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전 세계로 울려 퍼지고 있다. 생방송의 댓글창은 미증유의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이거 실화냐? 자백 데이터 미쳤네. 안 해보고 무능하다고 하더니 자기가 제일 무능한 거였음. 욕설과 경악이 뒤섞인 인터넷의 바다는 거칠게 요동치는 폭풍우 같았다. 나는 최 회장 옆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한 비서실장님, 이 방송의 통제 권한 이쪽으로 넘겨줄 수 있습니까? 내 물음에 한 비서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수중의 단말기로 몇 번의 조작을 실행했다.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이 방송은 태진그룹의 특설 회선을 경유하여 우리 그룹의 공식 성명 형태로 하이제킹했습니다. 동시 시청자 수는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00만 명. 수혁이 나를 깎아내리기 위해 준비한 무대는 이제 그 자신의 처형대로 모습을 바꾸고 있었다. 나는 노트북의 내장 카메라 앞에 앉아 조용히 렌즈를 응시했다. 화면이 전환된다. 지금까지의 핏빛 붉은 데이터들이 사라지고 대신 비친 것은 차분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화장기 없는 수수한 나의 모습이었다. 일순간 댓글창이 멈칫했다. 저 사람 아내 아님? 아까 대표가 말했던 그 촌스러운 아줌마가 저 사람이라고?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15년간의 억압과 지난 몇 시간의 폭풍 같은 전개를 거치며 내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해져 있었다. 미래네트워크스의 전 직원, 그리고 오늘부로 이혼 신고서를 제출한 백진아라고 합니다. 내 1000마디의 인터넷은 다시 끌어올랐다. 방금 전까지 송출되었던 영상 및 음성 데이터는 모두 제가 5년 전부터 기록하고 관리해온 진실입니다. 저는 남편이었던 강수혁 씨, 그리고 대동은행 권 전무가 저지른 수많은 부정행위를 막고자 내부에서 증거를 보전해왔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능하다 부르며 시스템에서 배제하려 했던 것은 자신들의 죄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번 말을 끊고 화면 너머에서 벌벌 떨고 있을 박 교수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 말을 이었다.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축한 시스템은 악의를 숨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지키기 위한 요새로서 설계되었습니다. 은사이신 박 교수님이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코드의 142번째 줄부터 2800번째 줄까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는 저만이 쓸 수 있는 독자적인 암호화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수님, 당신이 15년 전에 제게 가르쳐 주셨던 프로그래밍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이다라는 말을 제가 독자적으로 수식화한 것입니다. 화면 구석에 그 소스 코드가 푸른 빛을 내뿜으며 스크롤되어 올라간다. 그것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수학적인 아름다움을 품고 있어 비전문가의 눈에도 예술이라 부를 만한 문자열이었다. 화면 한 구석, 연행되기 직전에 박 교수가 그 코드를 눈에 담고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우는 모습이 보였다.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아득히 뛰어넘는 경지에 도달했고 그럼에도 초심의 가르침을 핵심에 품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그의 썩어가던 기술자로서의 자존심을 최악의 형태로, 그러나 최고의 형태로 산산조각 낸 것이다. 강수혁 씨. 당신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했겠죠. 젊음, 가정, 그리고 기술자로서의 명성까지. 하지만 당신이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그 소박한 일상 속에서 나는 당신이 평생 이해하지 못할 진짜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악의는 빛 아래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안녕히 나의 15년. 내가 엔터키를 가볍게 누르자 미래네트워크스의 전 시스템,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되던 악의적인 방송은 일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완벽한 셧다운. 그것은 나를 올가매고 있던 과거와의 완벽한 결별이었다. 응접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온다. 최 회장이 천천히 일어나 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훌륭합니다. 복수라는 말로는 너무 값싼 표현이군요. 이것은 한 명의 천재가 보여준 가장 아름다운 정의의 증명이었습니다. 백진아 씨. 아니, 백진아 부사장님. 회장은 고개를 들고 장난스럽게 웃었다. 자, 쥐새끼들 청소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 황폐해진 업계의 시스템을 당신의 그 마법으로 다시 만들어주셔야겠습니다. 준비는 되셨습니까? 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봄의 밝은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수역 일당이 연행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온다. 내 손끝은 아직 기분 좋은 열기를 띠고 있었다. 네, 기꺼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무능하다 불렸던 여자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의 삭막한 취조실. 방금 전까지의 화려했던 대표실과는 딴판으로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티끌 하나 없는 날카로운 형광등 불빛이 지배하는 공간. 수혁은 철제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수갑이 채워진 자신의 양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본다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이럴 순 없어. 내 회사라고. 내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내 성이란 말이야. 그 여자 하나의 손에 이렇게 무너질 리가 없어. 수혁의 갈라진 목소리가 좁은 방 안에 허망하게 메아리친다. 하지만 그의 앞에 앉은 베테랑 수사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두툼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아직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강수혁 씨. 당신이 내성이라고 불렀던 미래네트웍스 말입니다만 사실 법적인 의미에서 단 한 번도 당신의 소유물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수사관의 입에서 나온 말에 수혁은 튕기듯 고개를 번쩍 들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대표이사고 내가 지분의 과반수를. 법인 설립 당시의 정관 및 출자 비율의 추이를 상세히 조사한 결과 중대한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발행 주식 70%는 설립 때부터 일관되게 백진아 씨가 관리하는 목적 신탁재산 계좌를 통해 보유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마련한 자금과 그녀가 구축한 시스템이라는 가마에 올라타 있던 그저 바지 사장에 불과했던 겁니다. 수혁의 머릿속에서 와르르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다. 15년 전 회사를 세울 당시 모든 절차를 내게 몽땅 떠맡겼던 건 수혁 본인이었다. 그는 어려운 건 네가 알아서 해. 난 밖에서 큰 일거리나 따올 테니까라며 웃고는 서류의 내용을 한번 보지도 않은 채 도장만 연신 찍어댔던 것이다. 나는 그때부터 만약 그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를 대비한 안전망이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로서 회사의 지배권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확보해두고 있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걔는 그냥 경리라고. 내 말이면 입 닥치고 따르는 멍청한 아줌마였을 텐데. 어떻게 뒤에서 그런 엄청난 짓을. 그녀가 침묵했던 건 당신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치달아가는 걸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을 뿐인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이미주라는 여성과 불륜에 빠져 회사 돈을 물쓰듯 쓰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녀는 냉철하게 손절 준비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 방대한 증거 서류가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수혁은 절망의 연못에 빠져 부들부들 입술을 떨었다. 자신이 무능하다며 멸시하고 쓰레기처럼 버렸던 아내. 그 아내의 손바닥 위에서 자신은 15년 동안 그저 춤추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가 본편이었다. 취조실에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젊은 형사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보고합니다. 불륜 상대인 이미주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도망치려던 인천국제공항 근처 호텔에서 거액의 현금과 귀금속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미주가 도망치려 했다고? 거짓말 마. 그의 뱃속에는 내 아이가 있어. 내 대를 이을 유능한 여자라고. 수혁은 미친 듯이 소리쳤던 형사는 일말의 연민조차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다. 그것에 대해서도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녀가 제출했던 진단서는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였습니다. 그녀는 임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여러 명의 남성에게 거액의 자금을 뜯어낸 혼인 빙자 사기 상습범으로 여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당신은 그저 돈 나오는 기계에 불과했던 모양이군요. 당신의 체포가 결정된 순간 그녀는 회사 금고에서 챙길 수 있는 현금을 모조리 챙겨 가장 먼저 당신을 배신하고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강수혁 씨. 수혁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책상에 이마를 몇 번이나 찧어댔다.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은 그저 돈을 노린 연극. 자신이 무능하다고 깔보았던 아내는 사실 자신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신과 같은 힘을 가진 지배자. 모든 것이 뒤집히고 그의 손에는 무거운 수갑과 평생이 걸려도 갚지 못할 막대한 배상 책임만이 남겨진 것이다. 한편 그 무렵 태진그룹 최고층. 나는 최 회장과 함께 진력해 아름다운 서울 파노라마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마치 보석함을 뒤집어 엎은 듯한 반짝임을 뿜어내고 있다. 끝났군요, 백 부사장. 최 회장이 조용히 와인잔을 기울였다. 네, 이걸로 제 15년의 진정한 의미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이제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다. 수혁 일당이 잡혀간 미래네트웍스에는 아직 내가 해결해야 할 마지막, 그리고 가장 곤란한 과제가 남아 있었다. 회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 저 회사,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100명의 직원들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내 말에 최 회장은 날카로운 안광을 번뜩였다. 복수의 끝에서 내가 선택한 다음 무대. 그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 대담하고 통쾌한 역전극의 서장이었다. 그 난리가 있은 지 정확히 열흘이 지났다. 3월의 햇살은 하루가 다르게 힘을 더해가고 가로수의 벚꽃 봉오리도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부풀어 오르고 있다. 나는 한때 15년간 매일 출근했던 미래네트웍스 빌딩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오늘 내가 걸치고 있는 옷은 칙칙한 사무복이 아니다. 이탈리아제 최고급 실크로 만든
늠름하고 세련된 네이비색 팬츠 슈트. 그리고 그 가슴팍에는 태진그룹의 임원임을 나타내는 은빛 배지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빌딩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향한다. 문이 열린 순간 내 코를 찌른 것은 과거의 활기가 아니라 퇴폐와 절망이 뒤섞인 지독히도 무거운 공기였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어지럽게 쌓여 있고 전화벨은 끊이지 않으며 직원들은 유령처럼 파리한 얼굴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수혁과 권 전무가 체포되고 자금줄이 완전히 끊긴 이 회사는 이제 가라앉아가는 진흙배 그 자체였다. 너 인연. 나를 알아보고 가장 먼저 소리친 것은 영업부장 정 팀장이었다. 그는 수혁의 충실한 꼬붕으로서 나를 대표 얼굴에 똥칠이나 하는 무능한 여편네라 공공연히 모욕하고 부하 직원들 앞에서 내게 온갖 자비를 떠넘겨왔던 사내다.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이 배신자년. 네가 시스템을 잠가버린 바람에 거래처 손해배상 청구가 산더미라고. 너 때문에 우리 인생 다 망치게 생겼잖아. 이 재수 없는 년아. 정 팀장은 핏발선 눈으로 내게 다가와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을 기세로 고함을 쳤다. 그 소리에 반응하여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나를 증오의 눈빛으로 노려보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있어 나는 자신들의 밥줄을 끊어놓은 장본인이자 회사 돈을 횡령해 달아난 범죄자라는 수혁의 거짓말을 아직도 믿고 있는 듯했다. 나는 일체의 반박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저 차갑고 그리고 깊은 슬픔을 담은 눈으로 과거 동료들의 처참한 꼴을 쳐다볼 뿐이었다. 너무나도 당당한 나의 침묵에 정 팀장은 한순간 주춤하더니 더욱 언성을 높였다. 꿀먹은 벙어리야? 뭐라도 변명해보시지. 너같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만 하던 무능한 여자가 알량한 시스템 지식 좀 악용해서 기고만장해가지고 당장 이 잠금장치 풀어. 안 그러면 힘으로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나는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결코 크지 않았지만 소란스럽던 사무실을 일순간 쥐 죽은 듯 고요하게 만들 정도의 절대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정 팀장님. 당신이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시스템이 지난 열흘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돌아갔습니까? 국내 굴지의 기술자들을 몇 명이나 부르고 수억 원의 보수를 제시하며 복구를 시도했다 들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건. 네. 무능한 여자 단 한 명이 짜올린 시스템에 이 나라를 대표하는 천재들이 단 한 명도 손발을 쓰지 못했다. 그것이 정답 아닙니까? 나는 정 팀장을 지나쳐 과거 내 자리였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내가 떠난 그날부터 단 한 번도 손을 탄 흔적이 없는 먼지 쌓인 키보드가 놓여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소형 단말기 한 대를 꺼내어 사무실의 메인 서버에 연결했다. 너 뭐 할 셈이야? 저는 태진그룹의 집행임원으로서 그리고 이 미래네트워크스의 최대 주주로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 시간부로 주식회사 미래네트워크스는 태진그룹의 100% 완전 자회사가 됩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직원들의 얼굴이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절망으로 물들어갔다. 주주? 네가 최대 주주라고? 거짓말 마. 이 회사는 강 대표의 것이야. 법적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강수혁 씨가 허술한 관리로 내팽개쳐 두었던 주식, 그리고 대동은행이 압류했던 전 주식을 제가 매입했습니다. 즉, 저는 현재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자산, 그리고 당신들의 거취를 결정할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단말기의 엔터키를 조용히, 그리고 힘차게 내리쳤다. 그 순간 열흘 동안 새까만 화면인 채 침묵을 지키고 있던 수백 대의 컴퓨터 모니터가 일제히 켜지며 눈부신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켜졌다. 시스템이 복구됐어. 비명 같은 환희의 소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나는 모니터에 표시된 어떤 리스트를 가리켰다. 시스템을 복구시킨 것은 당신들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해온 직원들의 밥줄을 지키고 동시에 이 회사를 좀먹어온 무능한 기생충들을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화면에는 정 팀장을 필두로 수혁의 부정에 가담하고 나를 계속해서 모욕해왔던 간부급 직원들의 이름이 그 악행의 증거와 함께 붉은색으로 띄워져 있었다. 정 팀장 및 여기 이름이 적힌 23명의 직원들. 당신들은 오늘부로 단 1분 1초의 유예도 없이 징계 해고 처리합니다. 퇴직금은 단 1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횡령과 배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법정을 통해 톡톡히 청구하겠습니다. 정 팀장의 얼굴에서 일거의 핏기가 가셨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으며 거짓말. 말도 안 돼. 하고 힘없이 중얼거렸다. 조금 전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그는 그저 초라한 늙은이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자, 남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고용과 급여는 태증그룹이 완벽하게 보장합니다. 단, 앞으로 이곳은 실력과 성실함만이 평가받는 직장이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회사를 다시 세울 각오가 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업무로 복귀하십시오. 내 말에 멍하니 서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깊이 고개를 숙이더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정적이었던 사무실에 다시 힘찬 탁원음이 울려 퍼진다. 하지만 나의 복수국에는 아직 마지막 한 막이 남아 있었다. 구치소 안에서 자신의 죄의 무게와 내가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밀을 알게 될 강수혁. 그에게 인생 최대의 굴욕을 안겨주기 위한 궁극의 마무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어둑한 면회실. 투명한 아크릴판 너머로 나타난 수혁의 모습은 과거 거만했던 대표의 그림자라곤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고급 브랜드 슈트는 때에 전 칙칙한 수의로 바뀌었고 단정했던 머리는 산발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파여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매달리듯 아크릴판을 두드렸다. 여보, 드디어 와줬구나. 제발, 나 좀 살려줘. 그건 다 대동은행 권 전무가 꼬드긴 거야. 난 잘못 없어. 다 그 영감탱이가 나쁜 거라고. 너라면 시스템 조작해서 증거 지울 수 있잖아. 제발 부탁이야. 날 여기서 꺼내줘. 절망의 문턱에서도 그는 아직 나를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과거 나를 쓸모없다며 쓰레기처럼 버렸던 사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웠다. 나는 일체의 감정을 배제한 서늘한 눈동자로 눈앞의 남자를 마주 보았다. 수혁 씨. 당신은 아직도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모양이군요. 제가 여기 온 건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최후 통첩을 두키츠케루 위해 온 겁니다. 최후 통첩? 무슨 소리야. 너 나 사랑하잖아. 15년이나 함께 했잖아. 내가 없어지면 너도 곤란해질 텐데. 수혁의 이기적인 말에 나는 나도 모르게 짧고 건조한 웃음소리를 흘렸다. 사랑이요? 그 단어를 참 뻔뻔하게도 입에 올리시네요. 비서와 불륜을 저지르고 절 무능하다 모욕하고 가짜 임신 진단서로 날 내쫓고 심지어 횡령죄까지 뒤집어 씌우려 했다. 그게 당신의 사랑입니까?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아크릴판에 가져다 댔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입니다.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 거래처, 위약금, 그리고 저에 대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총합이 30억 원을 넘습니다. 30억? 미쳤어. 내게 그런 돈이 어딨어. 그렇겠죠. 그래서 당신 명의로 된 강남의 고급 아파트, 제주도 별장, 그리고 수대의 법인 차들까지 모두 가압류했습니다.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갔죠. 그래도 여전히 10억 원 이상의 빚이 남겠지만 수혁의 얼굴에서 단숨에 핏기가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는 덜덜 떨며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파트는 내 성이라고. 미주랑 앞으로 태어날 내 아이랑 같이 살 집이었단 말이야. 아직도 그런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미주 씨는 이미 당신을 그저 걸어다니는 ATM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진술했습니다. 그녀에겐 임신 사실 따위 처음부터 없었어요. 당신의 체포와 동시에 그녀는 금고에 현금을 들고 튀려다보기 좋게 체포되었죠. 지금쯤 다른 취조실에서 당신의 악행을 미주알고주알 다 불고 있을 겁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수혁은 미친 듯이 소리치며 아크릴판에 머리를 찧어댔다. 하지만 나의 복수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아, 참. 당신이 가장 신경 썼던 미래네트웍스 말입니다만 어제부로 정식으로 제가 경영하는 태진그룹의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당신의 옛 상사이자 당신의 전 재산의 관리자입니다. 뭐시? 무능하면 당장 나가라고 하셨죠? 그 말 고스란히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대표로서도 남편으로서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도 구제불능일 정도로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것을 잃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깃을 여몄다. 아크릴판 너머에서 수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과거 나를 벌벌 떨게 했던 그 고함 소리도 이제는 그저 불쾌한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듣는 것조차 지금의 저에겐 역겨우니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섰다. 경찰서를 나오자 3월의 맑은 푸른 하늘이 끝없이 드높게 펼쳐져 있었다. 뺨을 어루만지는 바람은 아직 조금 차갑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봄의 숨결이 섞여 있다. 15년,
나는 그 남자를 위해 나 자신을 죽이고 그림자로서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나는 마침내 내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것이다. 내 등 뒤로 경찰서의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과거와의 결별을 알리는 신호였다. 나는 힘차게 한 걸음을 내디뎠다. 향할 곳은 더 이상 저 어두침침한 사무실이 아니다. 나를 필요로 하고 내 재능을 정당하게 평가해주는 눈부신 미래가 기다리는 곳이다.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상쾌함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눈 안쪽에 고여있던 진흙 같은 앙금이 씻겨 내려가고 시야가 놀라울 정도로 맑게 트여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에 전원을 켜고 최 회장에게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신규 프로젝트를 시동하겠습니다. 곧바로 돌아온 것은 짧지만 따뜻한 한마디였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전설을 기대하겠습니다. 나는 만면의 미소를 띠며 봄의 햇살 속으로 녹아들어갔다. 이야기는 최고의 해피엔딩을 향해 마지막 일장을 새기려 하고 있었다. 3월의 끝자락, 서울의 하늘은 끝없이 드높고 맑다. 석촌호수 산책로의 벚꽃은 마치 나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주기라도 하듯 연분 홍빛 꽃잎을 봄바람에 실어 하늘하늘 흩날리고 있었다. 과거 미래네트워크스라는 간판이 걸려있던 테헤란로의 그 오피스 빌딩에는 지금 글로벌 프론티어 테크놀로지라는 푸르게 빛나는 새 로고가 새겨져 있다. 나는 지금 그 빌딩 최상층에 있는 임원실 창가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빌딩 숲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15년 전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수역과 단둘이 시작했던 나날. 나 자신을 죽이고 그림자가 되어 그저 묵묵히 헌신하는 것만이 사랑이라 굳게 믿었던 그 시절.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나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렸던 그 어두운 터널 같았던 시간은 이제 아득히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진다.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젊은 여직원 한 명이 들어왔다. 과거 미주에게 핍박받으며 주눅들어 고개만 숙이고 있던 신입 경리, 유진 씨다. 지금 그녀의 눈동자에는 예전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늠름한 빛이 깃들어 있다. 백진아 부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프로젝트 진척, 전 부서에서 예정보다 빠르게 완료되었습니다. 직원분들도 새 시스템이 쓰기 편해졌다고 정말 기뻐하고 계세요. 부사장님이 돌아와 주셔서 이 회사는 정말 다시 태어났습니다. 고마워요, 유진 씨. 그건 여러분이 모두 열심히 노력해준 결과예요. 저는 그저 길을 만들었을 뿐. 앞으로는 여러분의 시대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요. 내 말에 그녀는 기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섰다. 과거 누구에게도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고 그저 대표 사모님으로 취급받던 내가 지금은 한 명의 프로페셔널로서 그리고 신뢰받는 리더로서 이곳에 서 있다. 그 사실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진아 씨. 아, 이제 부사장 직함 떼고 이름으로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당신의 그 곧고 티끌 없는 마음씨를 나타내는 훌륭한 이름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15년 만에 제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장은 내 옆에 나란히 서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강수혁 군의 판결이 나왔다더군요. 집행유예 없는 실형. 그는 앞으로 기나긴 시간 동안 자신이 저지른 죄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 권 전무도 그 미주라는 여성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세계의 일이요. 네, 그날 면회실에서 그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신기할 정도로 아무 느낌도 없더군요. 분노도 슬픔도 연민조차도 그저 제 인생에서 불필요한 불순물이 제거된 것뿐. 지금은 그런 감각입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벚꽃잎이 내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간다. 앞으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당신의 그 압도적인 재능은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말이요. 나는 당신의 앞으로의 도전을 가장 가까이서 응원하겠습니다. 최 회장의 따뜻한 말이 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복수를 위해 갈고 닦았던 기술은 이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힘으로 승화되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다. 내 두 발로 서서 내 언어로 말하며 내 의지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한 명의 주체적인 여성이다. 과거 나에게 무능하면 나가라고 했던 남자가 있었다. 그 말이 있었기에 나는 진정한 나 자신과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지옥 같았던 나날도 내 인생에 꼭 필요했던 시련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가방 속에서 수첩 한 권을 꺼냈다. 그곳에는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향한 꿈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자, 가실까요? 회장님, 다음 프로젝트.
아니, 제 인생의 제2장 시작입니다. 나는 회장에게 미소 지어 보이고 힘차게 걸음을 내디뎠다. 벚꽃, 흩날리는 하늘 아래 내 발걸음은 날개가 돋친 듯 가벼웠다. 15년간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은 내 등 위로 봄의 따뜻한 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안녕, 무능하다 불렸던 나. 그리고 반가워 진짜 나. 벚꽃이 피 흩날리는 가운데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빛나는 미래를 향해 똑바로 나아갔다. 그 옆 얼굴에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때보다도 아름답고 긍지 높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